네, 22대 총선 끝났고요. 오늘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번 총선 결과에 숨은 민심의 의미를 낱낱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 투표율부터 쭉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이제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예. 개표가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비례대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지금 한석 정도가 지금 남아. 한석 정도가 예, 남아 있다. 지금 제가 보는 네이버 포털에서는 비례대표가 확정 의석수가 44로 돼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눌러 볼까요? 예. 아유.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네요. 비례대표가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 298석이니까요. 예.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민주연합 174 그리고 비례대표가 13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민주연합을.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108 이거는 18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지난보다 마이너스 1 빠진 걸로.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그래서 298이고요. 비례가 계속 이제 개표를 해서 세면 확정이 되겠죠. 예. 예. 아마 소수점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 끝나야지만 아마 예.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김봉신 이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종 예상치와 거의 맞았습니까? 결과가? 저요. 예. 저는 그 예측을 JTBC하고 같이 했는데 예. 예. 주요 세 당이 맞았고 개혁신당도 맞았고 예. 새로운미래 맞았고 진보당 맞았네요. 예. 예. 전부 김종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 기준으로 했었는데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 98에서 103석 정도를 봤었거든요. 98에서 103. 근데 보니까 지금 108까지 나와 있고 그렇죠. 이제 108에서 비례가 한석 정도 넘어간다고 치면 예. 그 상황 보면 제가 볼 때 109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예측 범위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죠. 예. 저는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범야권 전부 다. 범야권 전부 다. 범야 전체요? 예, 범야권 전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90 정도 되네요. 예, 그렇죠. 지금 예. 지금 190. 범야권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이야기니까 191. 예, 190 정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 108이니까 두 석이 남았으니까 예. 지금 범진보 진영 그러니까 야권은 이제 190. 예.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108. 그렇죠. 두 석이 남아 있는 거니까. 한 석씩 한다면 191. 191대 그렇죠. 뭐 109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185에서 203까지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예, 그 밑에 쪽에서 맞은 것 같아서 예. 닭동갑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죠. 예. 굉장히 큰 대승, 압승은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긴 맞죠. 근데 이제 그 자꾸 비교하는 게 예. 출구조사라든지 그 그렇지. 전에 이제 여론조사 중에 예.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PK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선돼서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해도 뭐 190석 이렇게 뭐 될 것처럼 180석 넘고 190석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각 당의 네. 목표치로만 본다면 네. 민주당은 이제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된 거고요. 151이라고 했으니까. 예. 집권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는 120이라고 했고요. 목표치에 미달을 한 거고 많이 미달했고요. 근데 예. 집권 여당이라는 그 뭡니까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아주 세게 맞았다. 예. 뭐 누굽니까 그 원내대표가 회초리 때리셔도 좋지만 뭐 쇠몽둥이는 안 된다 이랬는데 제 생각엔 쇠몽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살짝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무 몽둥이. 예, 대걸레. 대걸레로는 이제 맞았다라고 봐야 예.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자꾸 맞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렇죠. 이제 뭐 때리면 뭐 맞지 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 뭔가 좀 그렇지. 바뀌어야 될 텐데 아.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190이 범야권이 190
191 이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데드덕은 아니라도 레임덕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레임덕은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거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거 같은 거부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나라 신문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예. 외신은 이미 네임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거 갖다가 레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은 확정이 예, 됐어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8년 동안 이 체제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숫자가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지난번하고 8년 동안 소위 범보수 진영이 국민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지난 4년 그렇죠. 지금 앞으로 4년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도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네네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서 예. 좀 쉽게 말하면 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는 좀 찜찜한 압승 예. 그 압승인 건 사실인데 뭔가 좀 찜찜하다. 찜찜함 그러니까 칼은 휘둘러서 응징을 하고 싶은데 예. 와 딱 2cm 정도가 모자른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어떤 같아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SNS에 보니까 아주 재밌던데 축구에서 한일전을 했는데 3대 0으로 대승을 했어요. 근데 월드컵 본선에는 못 오른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골 득실차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골 득실차에서 월드컵 본선에 지금 못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190석을 몰아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뭔가 나라를 바꿔라 이런 열망이 가득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판단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잘 파악 못하는 게 이제 범보수 진영의 유권자도 분명히 있었다. 예. 이 유권자들은 어떤 걸 두려워했을까 이것까지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막판에 얘기했던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몇몇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결합시켜내면서 위기감들을 증폭시켜내면서 대거 이제 막판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집중타가 부울경 지역이 대거 나왔고 또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고리의 후보들이 있는 지역구에 대거 또 보수권자 측이 나오는 그렇죠.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200석이라는 얘기가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에게 희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범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좀 악몽 같은 악몽이지. 내용이었던 생각이 들어서 예. 야 이게 참 서로 예를 들면 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0석이 넘어야지만 예.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또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200석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오는 거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쪽에게 완벽한 승리의 수단들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완전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일부 국민분들께서는 되게 좀 이건 차라리 200이 확 넘던지 뭔가 그러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아싸하게. 예. 아예 그냥 그러면 정 이럴 거면 그냥 150대 150으로 가든가 예. 이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야권보다는 여권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레임덕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사실 내용상 보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흰색 잠바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당명이 굉장히 작게 박혀 있는 그런 잠바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이미 이제 레임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조짐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레임덕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그 공무원 사회를 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 보수가 독자적으로 그러면 지방선거를 뭐 좀 치룬다든지 아니면 대선을 뭐 이길 만한 어떤 꿈을 꾼다든지 이게 지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수에서는 굉장히 강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계 개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과거에 뭐 이준석을 뭐
이준석 지금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뭐 대표로 세운다든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 물갈이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서는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총선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이 상황에서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또 이제 선거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한 그렇죠.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대선이 대선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묘사를 하자면 경북,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 그리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을 빼고는 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가 됐어요. 그렇죠. 예, 갈라파고스가 예, 됐습니다. 고립돼 있는 측면들이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예, 예. 고립돼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백석 언저리의 어떤 범보수 정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엄중한 심판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요. 반대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200석을 안 줬을까 이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4년 동안 소위 범진보 진영,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진영이 제대로 싸웠는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수권 능력. 그러니까 예. 적어도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이 싸웠는가? 그러니까 또는 로드맵을 제시했는가? 국민을 대신에 싸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 8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요. 시간을 주면서 지금 8석 9석인데 당신들이 앞으로 8석 9석을 극복해라고 하는 과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그것이 뭐 개헌이든 탄핵이든 아니면 국정 운영을 바꾸는 것이든 그렇죠. 저 남아있는 8석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이 능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졌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진짜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패스트트랙을 가령 예상을 해보자고요. 180석 이상이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출을 하면 거의 모든 거를 다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 그 핵심적인 사항, 뭐 가령 김건희 특검이랄지 최수근 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108석이나 109석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여섯 석 정도가 이탈을 한다거나 그 어떤 동요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충분히 200석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 그리고 그게 이제 자꾸 어떤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면 이게 안 되겠구나 정계 재편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보수 신당이 나오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 기존에 잡았던 주류 세력들 또는 친윤 세력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 퇴조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사실 네. 2016년에 이제 그 당시에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촛불이 들불처럼 번질 때에 그때 이제 탄핵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 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서로 이제 반신반의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네. 12월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핵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되면서 당시 이제 그 200석이 넘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는 아닌 거죠. 예. 200석이 이제 넉넉하게 넘었기 때문에 탄핵을 시도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여당에서도 상당 부분의 의원들이 탄핵에 이제 찬동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다수께서 이 정치권에 야권에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숙제를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봐라. 당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200석이 아니고 그럼 200석보다 한 10석 적지만 그렇죠.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아주 묘하게 예, 했어요. 자력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아주 라는 것도 묘하게.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을 할 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스스로 자문을 해봐라 이런 어떤 과제를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묘한 어떤 균형점을 딱
잡은 그렇죠. 그런 의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방망이로 아주 따끔하게 예. 예, 대통령의 엉덩이를 친 그러니까 민심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2016년, 2017년 사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에 밀려서 보수 진영이 분당을 통해서 탄핵을 완전시켰던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수도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례가 선례로 있었다. 예. 이게 하나의 사례이고 또 하나는 특검법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소위 특검법 통과 드루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숫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이 타협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만들어 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요. 예. 저는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아주 그 국회 내에서 엄청난 싸움은 싸움대로 벌이고 싸움이 딱 끝나고 나서 그걸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은 그냥 단박에 딱 거부권 행사해버리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좀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트랙으로 잡아서 민주당이 거기 중심점을 잡아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년 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 그 정도의 집중력과 아니 강제력을 갖다가 가지면서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지 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그런 능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변할까?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날까? 그것도 관심사예요.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만났단 말이죠. 집권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를 할지.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지금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당선을 했고 개혁신당이 2석을 가지게 됐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간다라고 본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가령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이준석, 조국 이렇게 용산에서 만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왜 이렇게 대통령을 좋게만 평가하세요? 아니, 절대 안 만날 것이다. 아니 저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물론 2년 동안 안 해온 건 사실이야.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지만. 면면을 생각하면 예,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와 비교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온건파네요. 그렇죠. 그럼 만나기가 그죠. 제일 오히려 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만날까 하는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 만나고 그러니까 야당과 190석이 있는 야권 연합과 안 만나고 국정이 풀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말씀하신 거 보면 예. 거의 SNL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갖다 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거의 동일한 의석인데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내가 범죄자를 왜 만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범죄 혐의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예.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2조 심판론. 입법 독주였어요. 예. 그러니까 2조 심판을 해달라, 입법 독주를 막아달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막아줬어요, 국민들은. 예. 아니 무슨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입법 독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심판한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싫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적어도 아침에 이미 다 나왔죠.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다라. 라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는 야,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한동훈 책임 아니야?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면 그 와중에 말씀하신 무슨 야, 이준석, 이재명 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SNL에서는 빨리 할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근데 현실의 용산에서 이게 될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예. 지금 저 격전지만 한번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띄는 당선인 또는 눈에 띄는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 그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을까요? 김두관도 눈에 띄고 안철수도 기사 회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권영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은 탈락했고요. 이건 예상이 됐고 이낙연은 정치 생명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은 당선을 했기 때문에 기적적이죠. 이준석이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격전지로 놓고 봐서 그런데요. 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비례로 따지면은 신장식 전 앵커,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의 당선이 가지고 가는 효가 상당할 겁니다.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대형 스피커가 하나 장착이 됐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이 격전지에서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나경원이라든지 김태호 이런 분이라든지요, 또는 뭐 안철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뭐 묘하게 윤석열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당선이 되고, 권영세라든지 또 김은혜라든지 이런 분들 당선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게 중량감이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이 좀 밝혀진 사람들은 되기는 되는 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냐 마느냐 이 문제는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또 거리두기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도 제가 최강시사 할 때 초기에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랐어, 결이. 예. 나경원은 분명히 다른 결이 있었던 걸 보였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확 잡으니까 말을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부지리를 얻은 쪽은 홍준표, 오세훈 같아요. 예. 여권 쪽에서는. 이제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예를 들면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는 그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돌을 안 맞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보수 재편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당일날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선거 당일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 정말 힘든 막검사만 했었다. 기득권 1%가 아니었다. 기득권 1%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기득권 1%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근데 그 기득권 1%, 10%가 의미하는 게 민주당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기득권 1%, 10%의 의미는 그거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 게다가 본인은 나는 막검사였다. 나는 일만 하는 검사였지 기득권 검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득권 검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부 공안부를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고, 특수부 검사였던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당일날 정오쯤에 이걸 페이스북을 썼어요. 거기다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기득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시점으로 제가 볼 때는 차기 권력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벌어졌어. 거죠. 그리고 벌어졌어. 일단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다. 예. 한동훈도 선거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또 둘이 또 서로가 지으려고 또 서로 싸우겠죠. 이 와중에 이제 이쪽에서는 여기다 덤탱이를 다 씌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보수층의 주류가 바뀌게 되는 상황을 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그 주류가 바뀔 때 거기에 누가 선착해서 그렇죠. 중심적 리더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계속 그렇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거기 그 페이스북에 보면 본인이 2017년도인가 나왔었잖아요. 예. 대선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사 간부가 본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지, 보수 세력에서 그렇죠. 이른바 당신은 패전 처리 투수다. 예. 2017년 상황을 그렇게 복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보수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없고 내가 진짜 혼자 컸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SNS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그러려면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탄핵을 오히려 윤석열의 막아야 탄핵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을 막아야 탄핵이 된다.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탄핵당한 세력이
후보를 뽑을 수는 없는 상황.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한한 또 예를 들면 또 협력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대단한 그 정치의 고단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하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러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탄핵이든 아니면 김대중 주필에게는 하야든 뭐든 상관없이 정치적인 쟁론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장이 뭐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굉장히 버텨왔어요. 정부의 힘으로. 예. 그리고 시장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주식시장도 자산시장도 버티게 해줄 것이다. 부동산 PF도 다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막아왔어. 그런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늘 1360원대예요. 아이고. 136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한 1400원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7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환율로 우리는 다 수입하잖아요. 예. 그럼 수입 물가 상승은 불보듯이 뻔하고 원자재도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농식물 가격이랄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야 되니까.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문제. 게다가 에너지 문제는 탈원전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탈원전에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이야기만 하면서 실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나온 게 없죠. 예, 신재생 에너지는 또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만 하면서 문재인 정부 탓만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3년에 이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2의 IMF 얘기들을 예. 많이 하시는 측면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경제 성적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거의 안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안 하는 논리는 단 하는데 물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임금도 줄여라.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무능하다고 봐요. 이 정부가. 근데 예. 무능한 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면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도 피해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아주 암울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사회 분위기가 암울해진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쇠뭉치로 회초리로 때릴 때 물 맞은 데다 때리는 것처럼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가. 그럼 이제 국민들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인간은 맨날 탄핵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무능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계속 또 일어나서 시위를 하거나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번에 완고한 지지 세력도 보여줬단 말이지. 부산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무산이 됐는데도 예. 그 장해찬 후보가 떨어지고 그 몰아준 거잖아요, 사실. 몰아줬죠. 국민의힘으로.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선거 캠페인을 보면 정부 사이드에서는 거의 악재가 많았을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예. 또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돌파력을 갖추지 못했다가 본선 접어들어 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개헌선 막아달라. 그거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과 달리 PK에서 나타나는 이 결집 효과 요거는 좀 설명이 좀 어렵죠.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불문율을 깨고 파격적인 어떤 행보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이제 자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은 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서는 게 나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직 대통령이 잘한 부분을 보기보다
좀 잘 못한 부분, 이제 단점을 좀 우선적으로 보죠. 회고적으로 이제 보는 거지. 전직 대통령을 전망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그 그러네요. 누구든 상관없이 꼭 문재인 전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모든 전 대통령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예.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PK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상 그 출구조사하고는 격차가 가장 크게 났던 데가 좀 PK. 그러니까요. 예, 예. 가장 크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여기가 좀 딜레마 같은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모든 나오라였거든. 제가 볼 때는요. 뭐든지 나한테 걸려라 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한데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 명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개헌저지선도 명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몇몇 뭐 후보자들의 발언도 명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재로 나온 건데 그럼 이 소재를 발화시키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 민주당 싫다는 거예요. 난제예요. 그러니까 부울경 TK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싫어. 진짜 거기는 악같이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악의 부활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적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특히 보수 유권자층이. 예. 근데 이 문제는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측면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못 풀기 때문에 뭐든 나오기만 하면 보수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난제입니다만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한 가지 더 이제 가설적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조국 혁신당 문제거든요. 조국 네.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사실은 부산에 가서 물론 마이크를 쓸 수는 없었지만 육성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PK에서 얻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표 이것과 사실은 그러면 지민 비조라고 했던 뭐 비조 지민 예. 이 부분이 얼만큼 연동됐었느냐. 그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휘했었던 그 영향력과 PK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좀 달랐을 것이다. 저는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 방금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일부 지지세가 좀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스피로버 돼가지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는 데에 대한 일종의 좀 심리적인 배려가 있는 거죠. 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러면은 과거에 김두관 후보가 예전에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지사를.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로 지금은 민주당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컴퍼니 브랜드가 안 되니까 회사 브랜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로 인물론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좀 숨겼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부산에서는 난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그 PK 민심을 또 가져오는데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역구도에서 벗어난 지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완전히 압승을 거두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대선이랑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총선을 보면서 사실 지난 대선이 되게 독특했을 수가 있다. 2022년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고 하나의 그 일관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총선과 같이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이런 총선에서 이미 보수는 과반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다.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의 경험은 상당히 그게 독특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의 민심은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0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제 세월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에게 이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시그널을 도대체 주고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2022년에 공정이라는
그 모토로 이제 당선된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2030 세대에 굉장히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어떤 상실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수도권에서 흐름은 너무나 당연하고, 다만 여기서 수도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물론들 하나하나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뭡니까 일부는 좀 낙선도 되고 또 당선도 되고 이런 흐름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역시 보수가 지금처럼 해서는 수도권에서 다수가 되는 거는 뭐 좀 바랄 수도 없고, 정말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숨구멍 하나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데가 지금 수도권이 된 거고요. 충청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공구청 같은 데 박수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졌었습니다. 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청에서도 지금 민심 같은 경우에는 딱 충청이 바로미터죠. 대전, 세종이 다 그렇게 맞습니다. 청주가 민주당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항상 이제 천안이 여기가 뭡니까 시금석과 같은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보수의 입장에서는 PK에서 방어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승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반성해야 되는 선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구조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 서울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때 경기도는 아니었었는데요. 2016년도 국민의당 때문에 그런 거지 수도권 완전히 압승했어요. 그렇죠. 호남에서 한 30 정도 뺏기고 나서도 그렇죠. 일당이 된 거니까 2020년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이번도 좀 한강벨트 일부 라인을 빼고는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구조적 경향적으로 야당 또는 민주당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을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게도 이건 상당히 큰 난제, 아프리아 같은 지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대상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 운영을 맡기는 전반적인 문제와 국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보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은 사람을 많이 보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예를 들면 하나의 숙제들을 남긴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층이 매우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취약한 후보나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으면 보수 유권자들이 쫙 거기에 밀집해서 엎어버리는 것들을 지금 이번에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이 대단해요, 유권자들이. 이게 무슨 뭐 어디서 오더를 내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는 저 후보가 안 돼? 우리 모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서 그냥 거의 미사일 폭격하듯이 무너뜨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 진보나 보수나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 투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 못 따라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쉽죠.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측면은 물론 있죠. 구도에서 7, 8석 정도는 구도예요. 서울 같은 경우 11석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구도에서는 7, 8석, 8, 9석 정도까지도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생각하면 8, 9석은 이제 구도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에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 후보 약간 약하네? 라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현역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던 대체 인력들, 새로운 얼굴들인데 그분들이 좀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중진 재배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김태우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권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새롭게 이제 들어가서 뭐 잘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또 뭐 아쉽게 또 뭐 낙선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새로운 인물이 갈 때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우습고요.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이렇게 신설 정당이 3% 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3% 안 된 당들도 진짜 많아. 지금 39개나 비례 나왔는데 진짜 한 석도 못 얻은 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30개가 훨씬 넘잖아요.
근데 11개, 12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왜 이 현상과 그리고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이제 2016년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2016년 사례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의 이제 여기다 더 높게, 왜냐 그 당시에는 2등을 했으니까요. 지역구를 호남을 좀 아니 그 비례에서요. 그렇죠. 비례에서 예. 2등을 했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3등을 해서 의석수는 같았습니다만 비례 득표율에서는 국민의당이 2등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이제 예. 호남에서는 지역을 석권을 거의 했었었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그 수도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응징을 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응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당 개념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때랑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한 측면에서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더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호남 지역과 진보층의 지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반성적인 또 응징이기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역구가 없는 정당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싸울 수는 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 후 우리가 지역구에 선거 후보를 내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당 개념이 아닌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 앞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갈등면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좀 좋은 효과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대목들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측면의 관측,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의 차이. 조국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5%까지 막판에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데 정의당,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 영석을 차지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사실상 몰락을 하고 그리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이 이제 사라져버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영석을 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살려줌으로써 이준석이 3년 후에 또는 3+5면은 8년 후에 상당한 입지를 대통령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밑자락은 분명히 기반을 만들어줬다. 돌멩이 하나는 국민들이 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은 말할 게 없고요. 민주당은 이재명이 있고 국민의힘은 난립을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그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사실상 참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네. 제3정당이 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권력으로서의 예.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직적으로 사실은 고정적인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역이건 아니면 계층이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새로운 이념과 비전인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이념과 비전도 꼭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공약을 내세우는 거 보면 기후도 이제 접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지역구가 지역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비례는 약간 그 임시적인 의미에서의 지지세죠. 그런데 이게 약간 스피로버 돼가지고 일상적인 정당 지지도에서 만약에 두 자릿수, 지금 두 자릿수가 되긴 됐는데 네. 그게 두 자릿수가 한 20%의 가차이 아니면 20% 넘게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제3세력으로 고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 지방선거에 2년 후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방선거에 당신네 그 잠바 내가 입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가 그 양분이 아니고 3분이 되는 거죠. 3분이 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주요한 광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당장 지금 3위가 돼버렸어요. 예, 실제로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쪽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PK라는 거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산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완벽하게 전재수 후보를 제외하고 다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재수 후보는 원래 강자죠. 원래 탄탄하죠. 탄탄해. 그러니까 나머지도 네. 마찬가지로 세 석인데 한 석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은 성공했지만 소위 조국이라고 하는 수장을 가지고 있고 고향이 부산인데 그쪽에서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본인이 그런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아까 좀- 말씀드린 게 예, 예. 그러네. PK 내에서의 비조지민이 네.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비조지민으로 갔을 때에 사실은 비조는 됐는데 지민으로 갔을 때 심리적인 어떤 문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이 가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비조 지민도 안 되고 비조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 이건 진짜 전면적인 수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조는 됐는데 지민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후보를 그러면 내라. 후보를 지역구 후보도 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분 보다가 나가버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출구조사만 보고 좀 확실히 정치 초보라서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이제 앞으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108석 정도, 8석에서 9석 정도를 차지를 했고 사실상 모든 신문, 조중동, 한겨레, 경향, 보수신문들까지 여당의 참패다라고 헤드라인을 전부 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입장문을 낼까요? 알 수 없네요. 알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까지의 뭐 정상적인 정치라면 예. 그런데 지난 강서부선도 사실은 투표율이 50이 안 된 48인데 예, 민주당 후보가 거의 17%포인트 격차로 이제 이겼다라는 건 이겼죠. 굉장히 넉넉하게 이긴 거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상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대걸레가 나온 건데 여기에서 과연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뭡니까 이게 절반도 아니고 한 110석도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거의 누군가는 나와서 폴더 인사를 국민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죄를 하고 그러면 정책 기조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 여론조사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사과 좀 해라. 그러니까 사과할 건 또 사과 사과하고 가격만 올려놓고 사과는 안 하고 바꿔야 될 건 또 바꾸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책임 공방으로 간다면 이거는 많은 국민분들이 투표를 다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식적이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날라갔어요. 그냥 그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인요한 김기현까지 갔고 이제 김기현도 날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체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10석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예. 총괄적인 책임은 누구냐? 대통령과 한동훈 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는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럼 누가 독박 쓰겠습니까? 한동훈이 독박 써야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네. 그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살아남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뭐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임기 남아 있다. 비대위원장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버티고 있거나 나 그러고 다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선거에 나올 거야.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전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지키겠죠. 당 내부에서. 김기현 날아가듯이.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책임 논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결국 뭐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폴더 인사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보수층은 저희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한동훈 총 날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대통령은 또 그냥 옛날처럼 근데 그게 3년 동안
국민들이 참을까요? 190석이 넘게 야권에 몰아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이 정말 역동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빨리 바뀌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예, 경제와 그 선진국도 빨리 됐고 민주화도 빨리 됐고 그리고 잘못된 거는 빨리 또 되돌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예. 9석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국민 여론이 확 올라가고 예. 9명만 잘 꼬시면 아니 그게 탄핵이 아니고 그렇죠. 그 특검법 기본적인 특검법에서 특검법 이거는 그래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뭐 무슨 특검이든 그러면 같이 하자 패키지로 대장동 특검 무슨 특검 같이 하자. 그렇게 대장 특검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해서 진실을 밝히자라고 해서 그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 그런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드루킹 특검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정치력의 문제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 점이 분명히 있어서 예. 최수근 상병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그거 특검 들어가면 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아마 뭐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용욱 박사,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의 정치 본색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